중국을 제1 타겟으로 했으면 사실 중국을 먼저 꺾고 나서 해도 되는데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이 고립되는 역효과를 만들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로직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격투기에 비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맞는 놈도 아프지만 패는 놈도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도 몇 개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에너지가 바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아킬레스건인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절대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있는 킬인데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은 킬이 없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2 이른바 예. 이제 한미 통상협의 어제 하루로 끝난 거나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 계속 진행되는 뭐 건가요? 일단은 뭐 어제 걸로 어느 정도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2 회담은요. 예. 어떻게 한번 좀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일단 총평은 네. 저는 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불안하다. 불안감. 불안. 이렇게 불안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출국하기 전부터 경제 쪽에서나 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은 사실상 회피 전략.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란이 잘하고 있는 뭐 침대 축구 이런 전략이 사실은 지금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해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끄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오히려 미국의 호흡에 예. 일단은 맞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 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가면서 이제 판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첫 단추가 깨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일단 이런 총평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최상목 부총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덕근 네. 장관 이분은 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뭡니까 그 통상교섭본부장도 네. 한 뭐 몇 년 전까지 하셨잖아요. 네. 작년까지 하셨던 분이고 저기 미국 측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네. 그러니까 2+2는 됐는데 이게 뭐 그 정도의 탑 티어에서 이렇게 그냥 한 8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통역 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이렇게 실무선에서 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시간적으로 앞으로 이제 차차 만들어 나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이렇게 네. 우리가 가시적으로 어떤 나온 내용은 없었죠. 아니요. 생각보다는 좀 짚어볼 부분이 저는 많다고 아,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쪽에서 나온 첫 번째 멘트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최 장관이 뭐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첫 번째 멘트는 그거였어요. 차분한 논의가 이어졌다. 차분한 논의가 우리가 낸 첫 번째 멘트는 그거였고요. 예. 미국 쪽에서 나온 첫 번째 멘트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다른 회담 때문에 배석하고 있는 베센트 장관이 뭐 예견이 없이 지금 관세 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를 지목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네. 우리 얘기할 계제도 아니었는데 네. 한국과 회담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들어보시죠. 저는 그 뉘앙스 차이를 좀 주목했는데 네. 우리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요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담의 내용, 과제, 결과, 프로세스 이런 어떤 알맹이 이를 배제하고 네. 회담의 분위기를 우리가 일성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시죠. 미국은 뭐라고 그러느냐 반대예요. 내용을 얘기합니다. 양해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다음 주부터 뭐 테크니컬한 회담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이 가지고 온 제안도 있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했고 예. 뭐 여차저차해서 어쨌거나 예. 한국이 이걸 잘 이행하는지까지 보겠다라고 해서 미래를 좀 내다보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우리의 뉘앙스하고 미국의 뉘앙스 첫 발언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어떤 내용을 좀 숨기면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식으로 좀 마사지하는 느낌이라면 네. 미국은 분명하게 의제와 프로세스와 내용과 심지어는 D-Day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렇게 뭐 진실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측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멘트조차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어쩌면 원하는 페이스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았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우리도 뭐 난다긴다는 관료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경력을 보면 최성목이나 네. 안덕근 장관 두 분 네. 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형식과 여기서부터 쭉 밟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쩌면 회담이 시작이잖아요. 만나는 네. 자리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난주에 그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전화가 끝나고 나서 예. 대만족을 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뭐 네. 그레이트 콜이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네. 근데 그때 나온 멘트가 앞으로 한국과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멘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는 네. 관세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른다. 예. 그리고 예. 이 관세라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를 때 이 예. 내가 휘두르는 이 도깨비 방망이의 영향력 안에 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한 테이블에 올려. 그러면 이 관세 방망이로 사실은 해결 못할 것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거야.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원스톱 쇼핑이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했어야 되냐면 네. 제 생각입니다만 테이블을 쪼갰어야죠. 한 방망이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할 때 그 한 방망이로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은 하나, 다른 방망이로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은 둘.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쪼개고 의제를 나누고 회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트럼프 전략과 반대되는 전략으로 우리가 갖춰져야 될 전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당초 원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의 출국 계획도 있었고요. 예. 최상목 부총리의 출국 계획은 베센트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초청 비슷하게 해서 별도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계획이 잡히고 나니까 2+2 원샷으로 해보자고 해서 모여진 거거든요. 이것도 네네. 미국 측의 요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원스톱 쇼핑. 또 우리도 따로따로 갔어야 될 건데 야,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한 번에 모여. 그래서 이것도 원 테이블. 이게 다 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2+2에 응하는 것서부터가 사실은 미국 호흡에 끌려가는 거였다. 예를 들면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갈 수 있어? 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상 뭐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고 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예. 이번에는 2+2에 못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네. 또는 뭐 안덕근과 일정이 뭐 안 맞는다 등등등 해서 예를 들면 말이죠. 그렇게 해서 2+2를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와. 한 테이블에서 해결하자. 라고 테이블에 올려놨고 모든 의제와 사람을 다 같이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사실은 미국의 호흡과 미국의 원하는 구도와 이 속에서 회담이 펼쳐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미국한테 누가 계기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베센트가 얘기한 것 중에 뭔가 성과는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협상을 낼 수 있는 나라에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렇죠. 월스저널의 기사에 네. 인도, 뭐 영국, 일본 이런 식으로서 5개국을 얘기했는데 여기하고는 빨리 뭔가라도 해서 제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정확하게 동감하는데요. 네. 지금 당초 호기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부터 소위 말 아까부터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관세의 어떤 도깨비방망이, 관세 협박 예, 카드를 통해서 예.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시장의 반발도 컸고요. 네. 지금 마땅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음.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고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히 아니야 예.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 관세 협박 카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무역 적자도 해서 할 수 있고 보여줄 거야. 네. 라는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 샘플 케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뭡니까? 급한 건 트럼프란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일본 보고도 제시하는 게 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누리는 즉 미국 입장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 네. 일본 너희들이 우리한테 팔아서 남기는 이만큼을 우리 걸 갖다 써라. 그러면 네. 서로 영 똔똔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요구를 현장에서 받아들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요구를 들었단 말이죠. 일본 예, 협상단이. 예.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현장에 막 기습적으로 가서 나와서 뭐 모자도 씌워주고 막 그랬죠. 모자도 씌워주고 네, 했는데 네. 돌아와서 본국에서 이시바 예. 총리가 예. 뭐 그거는 그때 생각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음. 잘라내면서 네. 여전히 아직 협상이
그럼 미국의 요구는 잘 들었고. 지금 우리가 뭐 미국 하자는 대로 한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게 아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아니. 워싱턴에서? 그런데,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차분한 논의라는 자체가 벌써 네네네. 템포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 국내용 예. 메시지인 측면이 조금 강했다. 그러니까 근데 무슨 합의가 됐는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요. 근데 이제 제 말씀 그런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불안감이라고 네네네. 표현해볼까 아직 결론이 난 건 예. 아니니까 제가 생각하는 불안감은 2대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맥락이 있다는 네네. 거죠. 원스톱 쇼핑을 얘기했고 예. 한국이 그걸 오케이 했고 예. 적어도 이제 대항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개별 장관 회담으로도 충분히 각계 전투할 수도 있었는데 2+2 회담으로 원샷을 해결하는 것도 동의가 돼서 거기에 또 불려갔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일단 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회담의 구도까지고요. 그럼 이제 의제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회담이 왜 필요한 거냐라고 이제 반추해 본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예. 또는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개별 품목 관세 예. 이거를 사실은 그 전에 없던 일을 미국이 제시함으로써 사실 이제 이런 회담이 필요성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의제는 그게 됐어야 돼요. 왜 우리한테 25% 관세를 물렸느냐, 라든지 그 수치가 틀리지 않았느냐라든지 또는 상대국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과하다, 적다. FTA국인데 뭐 잘 알고 한 거냐라든지 예를 들어 그걸 먼저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 문제를 가지고 관세에 관한 얘기로 대항하면서 회담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가져간 게 뭡니까? 오늘 나온 보도가 보면 네. 갑자기 의제가 4개가 됐어요. 어떤 의제였죠? 예, 관세 대 비관세 문제가 첫 번째 의제로 갑자기 올라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경제 안보. 이것은 말인 경제 안보지만 사실은 대중국 봉쇄를 같이 하자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 예, 경제 안보가 안건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가 투자 협력. 투자 협력. 투자 협력. 이건 뭐 미국이 원하는 어떤 알래스카라든지 좀 이따 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한국 너가 투자를 해서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네. 벌써 올라와 있고요. 네. 네 번째가 사실 그거는 예상 못했는데 예. 통화 정책과 환율 얘기까지 의제에 올라왔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시면 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원스톱 쇼핑 한 테이블에서 모든 걸 해결하자라는 이 흐름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담에도 끌려가고 회담의 구도에도 끌려가고 의제도 우리가 순순히 갖다 바쳤다.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오히려 좀씩 대항하면서 아까 얘기한 회피 전략이라는 대항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네네. 평론가님이 지금 부총리세요. 네. 어떤 식으로 대항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방금 예를 말씀드린 이 4가지 의제를 그러면 미국이 딱 주고 준비하라고 했을까? 역으로 봐서 아까 그 베센트 장관의 멘트로서 아직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네네. 하루 지난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아주 유효하고 의미 있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갑자기 의제가 4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미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를 막 했을 때 밀리다 못해. 예를 들면 당신네들이 조선을 원하지 않아. 해군 군함 함정도 필요하고 LNG 관련해 수출할 때 뭐 민간 선박도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선이 강해.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어. 나중에 밀리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대전제 우리한테 25% 상호관세 매기는 게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미국과의 접점을 통해서 좀 소위 말하는 소모전을 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도 될 뻔도 했는데 처음 만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겨우 70분 회담밖에 안 하는 첫 미팅에 준하는 자리였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남은 모든 카드가 다 올라갔어요. 이 4가지 미국이 원하는 모든 카드 아니겠어요? 관세 카드, 경제 안보 카드, 투자해라 투자 카드,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까지. 왜 이게 첫날부터 의제로 올라가도록 쭉 이런 회담을 설계하고 거기에 끌려갔는가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네, 대충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네. 트럼프하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어제도 우리 회담해서 중국하고 했고 네. 중국은 무슨 외교부 무슨 뭐 상무부 할 것 없이 나와가 택도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미국하고 그거 한다 했는데 네. 오늘 쪽팔리게 기사 하나 났더만요.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던데 네. 아침에 동두채 트기 전에 7시에 재무부기 들어가다가 뭐 사진 찍지 마 하는 그것까지 나왔던 것 같던데 네. 누가 거짓말 한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느 쪽인가는 거짓말이 같은데 조금. 뭐둘 다 언론 플레이 내지는 뭐 허장성세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 그래요.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서로 트럼프 대통령 뻥카가 입장에서는 세가지고. 야,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뭐 시끌벅적하게 일을 벌려놨는데 언제 협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미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국 네. 언론이라는 걸 상대로 해서 멘트를 친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내부적 사정이 있는데 사실은 물밑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 아직은 강한 모습을 좀 내부적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쉽고 한 가지 분석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원하는 미국 스타일 사고 방식에서 보여줘야 되는 리더의 방식. 아, 내가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어쩌면 미국민들은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예. 아시아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예. 내가 협상하고 있어 이렇게 먼저 밝히기보다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다 끝내놓고 모든 게 완벽하게 됐을 때 마지막에 나와서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예. 마지막에 체리 피킹을 내가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아직 이제 실무 물밑 접촉 사실 공개하기도 어려운 비공개 수준에서 어떤 실무 접촉이 있는 듯한데 그걸 가지고 상대국에서 벌써 뭔가 협상이 있는 듯하게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양국의 이 정치 시스템 내에서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운신의 폭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내가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아직 아니야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본다면 실무단에서의 어느 정도의 협상 내지는 물밑 교섭은 그것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뭔가 그 완전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참 모양새가 많이 빠지죠. 네.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취임 첫날 24시간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냥 종전될 거야, 끝날 거야 했는데 지금 뭐 석 달이 넘어가도록 여기저기 무슨 뭐 버섯구름이 올라오고 전술핵까지 쏟는 소리 나오고 드론으로 혼이 나고 있네. 네.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크림반도 택 도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나오고 푸틴은 푸틴대로 보니까 저쪽이 오히려 똥줄 타나 보다 싶어서 뭐 할 얘기 다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구겨졌죠. 네. 구겨졌고 이 중국도 사실 뭐 10% 정도의 관세 거기다 펜탈 20% 할 때만 하더라도 다들 긴장하다가 145% 정도 가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 말 맞다나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100% 넘어가고 무슨 태양광에 3천 몇 프로 때리고 하는 그거 택가리 하는 거 네. 캄보디아 거쳐서 오는 거 3천 몇 프로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서로 하지 말자는 얘기고 예. 이제 전부 잔머리만 굴릴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든 안 걸리고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만 할 텐데 네. 지금 여기서 서로 이제 그러면 깨갱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탁탁 치고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시장은 한번 아작이 나면서 네. 달러 약해져 주식 빠져 미국 국채까지 빠져 그렇죠. 이러면서 슬쩍 하루나 이틀 만에 말이 막 바뀌어버리니 네. 그 말도 참 모양 빠지잖아요. 뭐 많이 낮아질 거야 관세가. 그러나 제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네. 그러고 나서면 나중에 10% 하려나 50% 하려나.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네. 뭐 제 표현입니다만은 네. 저는 4번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4번 꺾였다. 한 번은 호기롭게 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게 옆에 판넬까지 들고 딱 발표했는데 예. 아까 우리 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거를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소를 찔렸다 이렇게 보는데 네. 어쨌거나 호기롭게 얘기했던 상호 관세를 5일 만에 일단 90일 유예했습니다. 이후에부터가 그랬죠. 여기서 일단 한번 꺾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관련해서 맞아요. 상호 관세 품목에서 예. 싹 빼가지고 다른 바구니죠. 글쎄. 개별 품목 관세 쪽으로 빼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애플 일병 구하기이죠. 당장에 뭐 시총 1인 애플이고 네. 또 막말로 얘기해서 야 애플 중국에서 도망가 그러면 네.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럼 갈 만한 곳도 전부 다 관세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갈 데도 없어요. 미국으로 돌아와. 그럼 미국에서 만들 수도 없지만 네. 만든다 치면 아이폰이 5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그렇죠.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한번 꺾은 거죠. 핸드폰은 빼줄게. 2번 꺾인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이것도 예정이 없는 멘트였는데 다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다 말고 갑자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상호관세에서 뺄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내가 검토하고 있다. 뭐 핸드폰처럼 확실하게 상호관세에서 빼겠다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자동차도 빼줄 수 있다는 적극적 조치 검토라는 유의미한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세 번째 꺾인 거죠. 네 번째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상대로 호기롭게 붙을 줄 알았는데 치킨 게임에서 먼저 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145라고 했습니다만 예. 내가 낮출 수도 있어. 근데 제로는 아니에요. 그럼 뭐 제로에서 145 그 사이 어디쯤에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다못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펜타닐 관세는 기본 관세면 적어도 30%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럼 30에서 145 사이도 아니고 제로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예. 도대체 뭐 이 사람의 복심이 어딘가라고 모르지를 모를 정도로 갑자기 이제 낮춰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4번의 꺾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 4번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 이기는 장사는 없더라. 맞아요. 안팎에서의 네, 비난과 네. 우려 또는 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올 단기간의 어떤 그 침체라든지 이런 경제적 피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줄을 몰랐기 때문에 플랜 B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꺾이는 모양으로 나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꺾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면은 더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뭐가요? 이제 4번 꺾였지 않습니까? 예. 5번, 6번 꺾일 일도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약간 중국을 얕잡아 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한번 스파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도 사실은 판정승 정도는 거둔 걸로 보이는데 자기가 더 강력한 권한과 더 면밀한 어떤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국과 상대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것 같고요. 참모진, 뭐 라바로라든지 사람들 어떤 예. 그 참모진들의 코치도 조금 일방적인 어떤 코치를 좀 믿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중국을 얕잡아본 측면이 좀 있다. 중국은 제가 볼 때 그동안의 중국과는 달라진 면이 있다. 첫 번째는 그 경험. 한번 스파링에서 맞아본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 그 경험에 바탕한 거지만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전략 무기화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만은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것들이요. 네. 근데 히토류는 시작에 불과했고요. 이제 수많은 무기들을 제가 볼 땐 갖고 있다. 개발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구한 부분.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애플 사례도 봤지만 인질이 더 많이 생겼어요. 중국 입장에서. 애플도 인질로 잡혀 있죠. 테슬라도 인질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부품이나 상품을 접하는 그런 미국 기업들 아니면 중국을 시장으로 대상으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네. 이 사람들 점점 중국과의 커넥션이 점점 세졌거든요. 예. 그런 인질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을 좀 강구한 측면이 있고 중국은 오히려 그 인질을 강화했다. 네 번째는 이 정치 시스템 좀 강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치킨 게임으로 갔을 때 누가 더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스템은 어쨌거나 인민을 조금은 누를 수 있는 시스템. 이라고 보고 미국은 어쨌거나 시민들이나 경제계 불만이 위로 올라왔을 때 정치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길어진다면 시간은 중국 편일 수 있다. 꼭 편이다라는 건 아직 좀 예단하기는 없습니다만 예. 이런 4가지 점에 대해서 조금 강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게 강화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로직은 간단합니다. 나는 관세라는 협박을 할 거야. 네. 그러면 상대는 협박이라는 말이 원래 공포를 수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가 되면 그 공포에 순응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공장이건 설비건 투자건 미국으로 싸들고 오든지 미국이 원하는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는 협상이 될 거야. 네. 그 미국은 부강할 수 있어.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말은 보면 단순하지만 내가 협박을 했는데 상태가 공포를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협박에 대해서 순응이 아니라 응전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로직은 작동하지 않죠. 또 하나는 적을 단순하지 못한 약간 로직의 좀 리스크 체킹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중국을 제1타겟으로 했으면 사실 중국을 먼저 꺾고 나서 해도 되는데 중국에게 뭐 145까지 올렸습니다만 어쨌거나 네네. 세계적으로도
뭐 70여 개국에 뭐 관세를 예. 매기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전쟁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고립되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이 고립되는 역효과를 만들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로직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점점 패배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은 이대로는 안 될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점점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가 그 아멕시트만요. 예전에 그 브렉시트 네.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고 브리튼에다가 엑시트해서 브렉시트.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메리카가 엑시트인데 이 용어 자체는 보니까 용어는- 미국이 스스로 그 자신들이 만들었던 어떤 국제 질서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로 아멕시트라는 용어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원래는 소장님 말씀처럼 브렉시트는 음. 브리티시가 브리티시가 빠져나온다라는 빠져나오는 뜻인데 거고. 예. 이 아멕시트는 약간 용어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 예. 미국을 상대로 예. 야, 미국에 있는 자본, 설비 예를 들면은요. 그런 걸 탈출시킴으로써 미국에게 공격해. 약간 이런 용어가 지금 병존돼서 쓰이는 것 같아요. 아멕시트에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갔던 돈 다 빼.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아멕시트라고요? 예. 요즘 또 그렇게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도 이제 쓰인다? 예, 그래서 적합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회자되고 있는데 음. 뭐 후자로 해석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미국에게 갖고 있는 다양한 무기들 중에서 예. 자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쪽을 상대로 한 다양한 무기들의 일면이 예. 바로 이 아멕시트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예를 보신다? 들면은 지지난주에 있었던 뭐 사실 이제 일본에서의 국채 매도라고는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 국채 매도로 인해서 혹시 시장에 투매가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10년물이 뭐 4.6을 넘고 미 네. 국채 말이죠. 예. 뭐 30년물도 막 5를 터치하는 등 그랬죠. 국채식이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던졌는지 중국이 던졌는지는 이제 그리고 얼마나 던졌는지는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공포를 자극하면 이게 미국이 흔들린다는 급소를 여러 시장이 확인해 줬어요. 맞아요. 그때 예. 미국채 막 투매가 나오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특히 장기물이 막 뛸 때 막 뛰었죠. 독일하고 일본은 국채 수익률이 국채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팔고 그걸로 그냥 독일이나 일본 국채 샀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이었단 말이죠. 네. 그때 또 달러는 약해졌고 약해졌고요. 엔 강해지고 네. 유로가 강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국발 소위 말하는 공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방금 우리가 말하는 아멕시트의 일부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채를 가지고 빼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직후부터 사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네. 위기라는 징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시한폭탄 같이. 정확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시한폭탄입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재택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재택해보니까 안 돌아와도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돌아와라 이래서 예, 막 노사 예. 갈등도 생기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되지 않는 회사들은요 실제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24%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기예요. 첫째는 코로나 이후에 안 돌아오면서 생기는 공실이 어마어마하고요. 둘째는 사실은 대부분 리츠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영향을 받는데 이제 내려갈 것이라고 편안하게 예측했는데 지금 상상 외로 꼬리가 길어져요. 안 그래요.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 폭탄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수많은 이제 기관 자금들이나 펀드 자금에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뺀다. 강제로 뺀다. 또는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환매해라. 이런 매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장을 건드려주면은 이거는 지금 또 겨우겨우 사실은 수면 아래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시장이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 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미국의 어떤 상업은행의 시스템 위기까지도 어쩌면 연결될 수 있는 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이 칼들을 보여주는 거죠. 채권 한번 던져볼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빼볼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중국이 갖고 있는 아멕시트는 실제로 사모펀드에서 이제 사실은 중국 큰 손들이 사실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금 빼라는 얘기는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사모펀드에 들어있는 중국의 큰 손들이 자금을 회수하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라고 해봤더니 지금 영국 시장에서 중국계의 어떤 자본들의 지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네. 미국 자본을 빼고 예. 영미의 어떤 이 커넥션도 사실은 견제할 겸 해서 그 돈이 또 영국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멕시트는 사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으로부터 돈과 자본과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빼면서 충격을 줄 수 있어라는 것 정도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야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채권을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던져. 그럼 중국이 갖고 있는 채권 자산은 안 떨어지냐? 결국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략은 말이 안 돼라고 네. 하는 반발도 있습니다만 네. 충격이 누가 더 심하냐는 거죠. 그 충격을 누가 더 많이 견딜 수 있냐라고 할 때 중국은 사실은 트럼프 1기 이후에 한번 미국과 스파링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험이 쌓였다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때 이후로 미국채를 사실 지분을 많이 낮춰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미국채 보유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지금 미국은 오히려 국가부채라든지 이자로 감당해야 되는 비용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불안을 누가 더 견딜 수 있냐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이 맷집이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딱 그거예요. 이게 뭐 격투기에 비유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맞는 놈도 아프지만 패는 놈도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치킨 게임은 맞아요. 예. 둘 다 상처가 둘이 있습니다. 뭐 서서 하는 타격전도 그렇지만 이 그라운드를 자빠져 가지고 하나는 깔려 있고 하나는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뭐 좀 더 고통스러우냐 좀 그거 하냐 이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복싱 같은 거 하는 선수들은 또 그런 그것도 있더만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맞으니까 아픈데 네. 나도 저놈을 때려서 좀 아프게 하고 싶다는 그 오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던져요. 네. 손실 나는 거죠. 네.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한번 네. 미국 한번 망가져 볼래 하는 던진다 해도 그쪽도 손실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내 그냥 좀 코피 좀 터지고 니는 내진탕이 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설마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사실 조금 느슨하게 본 거 아니냐.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트럼프 측에서 그렇게까지 예. 네가 치킨 게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약간 이 부분을 얕잡은 것 같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가시화될 때서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준비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준비가 중국이 더 촘촘하지 않나. 공격하는 미국보다는 수비하는 중국이. 시장이 그렇게 보니까 이 판세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완사이드하게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면 차라리 이 혼란을 감내하기만 하면 괜찮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판세가 다르게 흘러가는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내놓은 카드가 생각보다 일찍 그 히토류 카드가 항상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이 저러면 나중에 히토류 가지고 한번 제재를 가할 수 있을 텐데 했는데 네. 이번에 카드가 나왔고 네. 거기도 지금 125%라는 대미 관세를 갖다가 부과했고 그랬으니 실제 뭐 관세 부과하겠죠. 예. 뭐 한다고 봐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박시통님 보시기에 또 중국이 그러면은 이렇게 협상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더 수그러들게끔 할 수 있는 카드는 뭐 어떤 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막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고 예. 기존에 예를 들면 히토류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랬죠. 카드였죠. 네, 예.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랬죠. 중국이 그럼 우리도 히토류 수출 안 해. 이건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카드라도 중국이 좀 더 정교해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정교해졌다. 뭐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문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만약에 네. 민간 기업이잖아요. 예. 너희들이 미국의 어떤 대중 봉쇄라든지 예. 이런 예. 관세 전쟁에 예. 협조하는 결정을 니네 정부나 너희가 한다면 우리는 너희도 우리에게 전쟁한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에 들어가는 히토류도 통제할 거야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봉쇄할 거라고 이미 중국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봉쇄에 참여하지 못하게 미국의 동맹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도 우린 쓸 거야라고 하니까
기존의 전략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를 들면 같은 히터를 네, 놓더라도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미 알고 계신 게 보잉 같은 경우에 비행기 뭐 다 들어와 있는 거 돌려가 이래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 사실은 이제 보수 또는 뭐 미국의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농업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데 뭐 당장에 뭐 농산물 수입 규제 뭐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콩 없으면 사실 안 돌아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미국산 콩 안 써 이렇게 해놓고 뭐 브라질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수입선을 좀 늘리는 모양새를 좀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국채 매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중국이 칼집에서 칼을 안 꺼냈다고 봐요. 저번에 4월 한 8, 9일에 나왔던 그 국채 매각 시스템은 네네. 알고 봤더니 중국발 위기였던가 싶었는데 지금 어저께인가 이틀 전인가 최근에 확인된 게 네.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 국채가 매도가 나왔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30조 정도를 일본에서? 던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칼집을 안 꺼냈는데 음. 살짝 이제 보여만 주면 이것도 한번 2차 충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이건 미국과 중국의 뭐랄까요 좀 전면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래? 그럼 뭐 단순히 반도체 뭐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의 아킬레스건도 몇 개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예.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예. 중국이 예전에 호주와도 한판 붙을 때 결국은 호주가 석탄을 끊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에너지는 중국을 바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아킬레스건인데 미국이 국채의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근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말라카 해협을 만약에 미국이 봉쇄한다. 그러면 바로 셧다운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절대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있는 킬인데 그럼 예를 들어 중국은 킬이 없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사실은 세계 129개 항구를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항구 봉쇄를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충분히 서로 이제 킬 무기를 교환할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계속 이렇게 치고받다가는 둘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렇지 뭐 이렇기 말입니다. 때문에 예. 어느 선에서는 멈춰줘야 되는데 예. 누가 먼저 명분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진들끼리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에 좀 우리가 익숙지 않은 어떤 좀 일화들도 좀 가세하는 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존중하라. 네. 어떤 외교적 언사를 구사해주고 네.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이런 거 갖고 서로 빈정상해한다는 게 예전에는 잘 못 보던 건데 네. 참 이렇게 뭐랄까 거칠어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이게 제가 볼 땐 키인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네. 정말 미국을 꺾겠다는 건가? 한간의 미국의 싱크탱크의 분석은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참에 예. 미국이 약간 약세를 보이니까 예. 이참에 매운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중국 군부의 보고도 있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식으로? 있기는 있는데 음. 사실 중국도 연속된 지금 침체에서 사실은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거든요. 사실 뭐 이게 미국의 공격에 지금 강하게 대항하고 있지만 뭐 죽을 맛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들도 들리는데.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이 관세를 높일 때 중국도 빨리 관세 전쟁을 끝내고는 싶어 하는데 그렇겠죠. 중국이 예를 들면 미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뭐 관세 뭐 4가지 의제 이렇게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중국이 2주 전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평등 대화를 원한다. 내용 대 내용으로 부딪힌 게 아니고요. 우리 리더한테 국가 위신을 세워서 우리가 꿀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모양새만 갖춰주면 우리 나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중국이 쓴 멘트가 그겁니다. 평등 대화. 예, 이게 중요한 속내가 사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실리를 원하면 중국의 면을 좀 세워주면 또 의외로 협상도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부부싸움 할 때 말입니다. 네. 부부싸움 할 때 남편 쪽이 됐건 아내 쪽이 됐건 그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진짜 네네네. 둘의 그 거울 깨지는 소리 들리듯이 짱, 야, 이제 막 진짜 서로 정 떨어지고 네.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둘이 있으면 힘든데 네. 애라도 있어 보세요. 애들이라도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저거 방에서 엄마 아빠 막
고성이 오가고 막 물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애들이 울면서 덜덜 떨고 있는 거 하고 네. 애들이 와서 한 해는 엄마 품에 한 해는 아빠 품에서 엄마 아빠 이러지 마 이러면 이게 좀 그 마지막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은 지키면서 네. 애들 때문에라도 뭐 씩씩거리면서 참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아니 근데 저는 예. 강 소장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했고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좀 협박하더라도 좀 소위 말하면 좀 한번 싸워라도 봐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뭐 슈퍼갑 아닙니까? 맞대응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자식 중에서 큰 아들이 살짝 와가지고 좀 말려주면 좋겠다 글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결국 미국은 지금 미국의 GDP를 뭐 7, 80% 이상 쫓아왔고 예를 예. 들어서 2035년이면 거의 대등하거나 역전 가능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늘 고민이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빼고 중국 견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리적,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지렛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없이는 안 돼요, 미국도. 음.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 예를 들면 급하다는 이유로 야 나도 지금 내 이 관세 전쟁에 음. 승리하는 첫 번째 샘플이 필요해. 나랑 친한 5나라 좀 와봐. 그중에 말 제일 잘 듣는 일본하고 너네 먼저 와봐. 너네를 먼저 패서라도 난 협약을 타결하고 싶어. 이렇게 급한 속내를 보인 거 아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뭐 파면 중이고 대선 중이니까 못 가요. 이렇게 좀 명분을 내고 대신에 얼마든지 우리의 이 안보적인 위치, 우리가 경제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 우리의 균형 잡힐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들 고려해 보면서 국가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첫 전략부터 너무 끌려간다 약간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첫 질문에 대한 어떤 예. 우리 또 박시동님의 네네. 그 말씀에서 얘기하셨던 그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우리나 일본 없이는 중국 봉쇄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마냥 이렇게 와서 맞으라고 해서 그냥 맞기만 할 게 아니라 할 말은 하면서 맞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FTA국이에요. 관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약간 뭐 몇몇 뭐 이런 거 고려해서 겨우 말해도 실효세율 미국이 우리한테 갖는 실효세율 0.7 뭐 이 정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난데없이 지금 야, 한국은 우리에게 우방이지만 약탈적으로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무방비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FTA 이 국인데도 불구하고 25% 관세를 물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예. 일본은요. 일본은 실제로 미국의 관세가 부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24가 됐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5% 6%더 세게 맞은 거예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아시아 봉쇄, 같은 아시아 우방인데 근데 뭐 저는 하다못해 비슷하게라도 대우해달라. 저는 뭐 그렇게 발표나 표현에서 빠졌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싶고 네. 아쉬운 거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연 네. 현 우리나라의 시국이 전국이 지금 이제 미국과 이게 하고 있는 이 협상에 있어서의 뭐랄까요 이 협상에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이 좀 서로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저나 네. 이제 조금은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가 지수 자체는 증시 자체는 그냥 4월 2일 날 관세 발표하던 그 무렵 레벨을 다 회복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그러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몇 주 동안 이게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 이 이제 시장 내 변동성은 이제 여기서 잦아들고 불확실성도 점점 이제 하나씩 해소된다고 보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막 좀 계속해서 출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 때처럼 과감하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몇 번씩이라도 이제 꺾으면서 시장 얘기를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조금씩 신뢰는 회복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다만 100% 회복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0% 회복됐다고 치면은 예. 임기 시작하기 직전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근데 그때도 사실은 미국 시장이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또는 뭐 성장 동력이 계속 나올까? 특정한 종목 몇 개 빼고는 사실은 이제 이런 호황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위험 요소들이 쭉 존재해 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적어도 일단은 첫 번째는 완벽하게 시장이 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걸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상 글로 간다라고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다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제 안심이다. 그러니까 다시 뭐 대세 상승 내지는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리커버리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시장은 또 저는 반대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떨어질 때 작년에 사실은 뭐 여차저차한 이유, 대외적인 이유 등등등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동반으로 침몰할 때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땐 역사적 고점이고 여기서 바닥 따지기는 충분히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발 위기가 조금이라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고 어쨌거나 정부가 어느 정부가 탄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차라리 미국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뭐 빠져도 덜 빠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뭐 얼마나 빠지느냐의 문제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얼마나 빠지느냐의 문제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얼마나 올라갈 거의 문제냐. 약간 이렇게 좀 관점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대세적으로 올라가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수출 중심이고 우량주 대기업 중심이고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사실은 관세 리스크에 노출돼 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등등.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관세에 잘 대응하거나 특별히 호재가 있거나, 근데 이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텐데 작년 내내 우리 시장을 눌렀던 전체적인 디스카운트, 누구나 할 거 없이 무분별하게 맞았던, 무차별적으로 맞았던 그런 캡은 좀 제껴놓고 상승 호재가 있는 애들은 이제 솔직하게 투명하게 그게 이제 반영되는 정도의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한 4개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꺾인 걸 말씀하시는데 한 개 더 있네요. 파월 자르겠다고 했던 것도 살짝 톤이 하나 더 바뀌었네요. 있네요. 네. 그죠? 저는 그게 네. 월가, 베세트를 위시한 월가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매드맨 팔러시 아닙니까? 미치광이 전략인데 그 전략이 뭐 유효하냐 덜 유효하냐는 둘째 치더라도요, 그 전략을 펼치는 동안에 사실은 미국 시스템 안에서 파월이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늘 비판받아 왔기 때문에. 다만 매드맨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파월은. 그런데 만약에 파월이 어떤 압력으로 만약에 해임이 되거나 사임이 됐다 치면 그 다음에 임명하는 사람은 트럼프랑 코드가 맞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매드맨을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걸 시장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파월이 앞으로 뭐 금리 정책을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데 이제 파월에게 적어도 내가 강하게 해임 내지는 사임 압박은 안 할 거다라는 멘트는 적어도 매드맨 전략을 행정부가 하면 연준은 그나마 정상적이고 합리적 문법이 지배하는 그런 구도로 남아 있을 거라는 게 시장에게는 일말의 안도감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드맨처럼 보이려고 하는 양반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전략은 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성공해왔던 전략이에요. 그 전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매드맨처럼 보이는 전략을 하되 왜 지금 소개 성과가 조금 늦어졌냐. 제 얘기는 그 플랜 B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리스크가 노출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전략을 뭐 그 사람이 취하는 거니까요. 예. 미친놈들만 쫙 모여있는데 정상인이 가면 그 정상인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또 세상이 그동안에 너무 미쳐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고쳐주십사 했던 게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의 뜻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 경제 쪽에서의 이 과격한 어떤 정책에 과격하게 보이는 이 관세 정책을 갖다 밀어붙이면서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어떤 소통. 이 정책을 갖다가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전 세계가 보기에 굉장히 무례하고 무슨 깡패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가 하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착취당했다. 어떻게 착취당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고 그거 미국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절대 안 도와주거든요. 네. 그저 유튜브들이나 좀 얘기하고 있을까 정도인데 왜 착취당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해오는 걸 원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니까 맨날 막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아니, 저는 미국 예.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미치광이 전략을 한다고 쳐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전략이든 네, 네. 진짜로 좀 과격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불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강력한 대안으로 민주당의 지지가 올라가면서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치 내에서 어쨌거나 트럼프만한 지지는 아직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게 말하는 바도 미국 사회를 제대로 보는 또 하나의 키가 돼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면 미국의 야당이라 할 만한 쪽에서는 지금 없어요. 사람도 없고 대안도 제시를 못해요. 그 엄밀히 말하면 바이든 정부가 냉정하게 평가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나 네. 심지어 그걸 전하는 우리 언론도 네. 대선 끝나기 직전까지 박빙 내지는 뭐 누구죠? 그 해리스만 계속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들을 했거든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트럼프를 못 이기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 그런 거는 그게 뜻하는 의미도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2016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언론은 몇 번 그랬으면 진짜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미국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또 저희들 네. 2부가 있어서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